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의 순서 박정호, 정욱 씨, 김종대 평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정욱 씨 대표, 김종대 의원님 좀 활기차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활기차게 저희가 시작만 해도 활기차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지금 뭐 이틀 연속 1,000명대가 나와서 좀 이제는 약간 좀 두려운 그런 생각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K 방역의 성공은 싸그리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기존의 K 방역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공한 것이지 본격적으로 지금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청와대 NSC가 음, 거기서 저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종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아니 제가 그 어제 네. 서 국방장관 주재로 네. 2020년 연말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이렇게 내심 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뭐 그 총성만 안 될 뿐이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19 확산, 이에 따른 민생 위기. 근데 어제 회의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국방 예산 300조 원 확보해서 그것도 조기에 전력화를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네. 최강의 군사를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만들겠다. 함정에서 쏘아야 되는 뭐 레이저 무기도 만들겠다. 또 새로운 그 무기 쇼핑 리스트를 갖다 잔뜩 올려놨어요. 잔뜩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초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게 내년도 예산안이 52조 한 9천억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니까 좀 그 국방 예산도 좀 줄여가지고 다른 데 시급한데 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달랑 한 700억 정도밖에 안 깎았어요. 700억 정도 안 깎았어요. 거의 원한대로 확정됐다고 예.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저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안 4천억, 그다음에 저 재난지원금 3차 네. 재난지원금을 3조. 위해서 3조 한 4천억. 이게 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도 안 그렇죠. 되는 금액을 보면 아주 작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연말 못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한 거는 저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하나가 올라왔던데 네. 지금 방역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방역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3단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재정이 지금 형태로 안이하게 갔다가는 그렇다면은 연말 못 넘깁니다. 그리고 국가가 왜 존재하고 재정이 왜 있는 거냐. 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이걸 성찰하지 않으면은 절대 연말 무사히 못 넘긴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자원을 필요한 곳에 슬기롭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지금 국방부나 군 수뇌부가 하는 걸 보면은 국가 안에 다른 국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 전체가 코로나 확산과 지금 민생 위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국방부나 군에서 보이는 행태는 정부의 기조가 국방비 팍팍 늘려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해봐라 이런 기조를 갖다가 이 기회를 갖다 활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예를 보면은 1990년 이래로 국방비가 줄어든 세가 딱 한 번 있지 않습니까? IMF. 그죠? IMF 네. 직후에 0.4%가 줄어들었어요. 네. 예. 그때 국방비 규모가 13조 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네. 13조 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4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국방비가 늘어난 만큼 또 이게 사들인 무기가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무기 체계 운용 그 수명이 한 2, 30년 되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무기를 사들였으니까 네. 있는 거 갖고 잘 쓸 생각은 안 하고 금방 질려갖고 새로운 무기 육군이 사면은 이게 혹시 공군 전력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 합동 전력 통합 전력 관점이 아니라 육군이 샀으니까 공군도 사고 공군이 샀으니까 해군도 사고
이런 과잉 투자, 중복 투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는. 그 유사 중복 그런 분야가 심한 분야가 드론 분야. 드론. 예, 오히려 공군이 시작했을 법한데 육군이 앞서가니까 공군이 비상사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주 개발 분야. 네. 이것도 이제 육군하고 공군하고 싸움이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군이 도입한 드론의 성능이 비슷해졌어요. 육군의 군단급 무인기가 네.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군의 그 중고도 무인기, 고고도 무인기를 육박하고 있어요. 예, 이제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정말 대한민국은 북한하고도 군비 경쟁하고 있죠. 주변국하고도 하고 있죠. 어. 각군 간에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심한 각군 겁니다. 사이에 아니 군비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 경쟁 중에 가장 심한 건 각군 내부 경쟁이에요. 어, 그렇군요. 각군 내부 경쟁입니다. 네. 저희가 좀 몰랐던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옥식 대표님이 어제 그 회의를 보시고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열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공개 편지를 쓰다 말고 왔는데 네. 이건 분명히 좀 공론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편지 기대를 해보겠고 저희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봐서 지난주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했습니다. 뭐 고별 방한이다 이렇게 언론은 얘기를 하면서 국내 외교안보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일정을 기획을 했고 그대로 실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죠. 닭 한 마리 가서 만찬했다 이게 좀 기억에 남는데 워낙에 좋아하니까 닭 한 마리 그 식당을 닭 2마리 먹었대요 그날 혼자서. 체격이 있으니까. 체격이 닭 한 마리인데 왜 2마리 한 먹었어요? 마리씩인데 갔더니 실제로는 2마리 먹었고 예. 그 전날 최종건 그 외교부 차관이죠. 네. 그 뭐 저기 대접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 단골집이거든요, 거가. 그렇다고 비건이 하더라고요. 오면은. 네. 그래가지고 아예 통째로 식당을 빌려가지고 마음껏 먹으라 그랬더니 2마리 먹더래요. 최종원 차관도 체격이 만만치 않고 또 거기도 거기도 왕성한 대식까지 분이어가지고 예. 몇 마리 먹은 게 도대체. 네, 네. 훈훈한 그런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초청 강연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 실무대별의 협상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실무단이 비핵화에 대한 권한이 위임받지 못했다. 그래서 뭐 실패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비건 부장관의 강연 이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동안 김정은 트럼프의 탑다운식 그 저기 정상 외교 이게 이제 파국을 막아주는 마지막 그 잡아주는 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하고 정반대였어요. 옛날에 실무진끼리는 협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예. 탑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지 전달되는 못하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가 삐거덕거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네. 요즘 북미 관계는 그게 아니고 위에 탑끼리는 얘기가 되는 게 밑에 실무진으로 아하.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참 특이한 몇 년을 경험한 거예요. 2018년 이후로. 그러니까 실무진끼리 만나가지고 뭐 하나 협상에 성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하. 뭐든 깨지고 망가지고 네. 틀어지고 이러면 탑들이 만나가지고 수습하고 다시 판을 까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 얘기도 그 얘기인데 그 하노이 그 회담에 이제 보름 전에 제가 비건을 만났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네. 근데 평양에서 막 귀국을 했더라고. 아하. 평양에서 그 2주 후에 있을 하노이 회담 앞두고 막 워싱턴에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손님이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단 일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의제도 못 정했더라고. 그래요. 합의 문문 작성을 위해서 다음 주에 하노이로 갈 거다. 그러면 정상회담 이제 2주 남았는데 아직까지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초안을 그 협상하러 이제 북한을 또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리고 실무진끼리 만나면은 공무원들은 자기의 어떤 원칙을 책임을 져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탑들보다는 좀 까칠까칠하게 이게 저기 진행이 된다고. 네. 미국의 비핵화 저 우선주의자들하고 북한이 또 이제 거기도 또 자기들 또 나중에 문책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까칠까칠한 관료들하고 만나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이게. 그거는 이제 좀 김종대 그때부터 교수께서- 이상했네요. 예, 김종대 교수께서 네. 하노이 회담 한 보름 전에 비건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하노이 노딜하고 한 3주 후에 그 미국에 가서 예. 비건의 친구를 만났어요. 비건의 친구를. 예, 근데 그분이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대북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고위 관료 출신이고 또 비건한테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했던 인물이에요. 네. 자문을 했던 인물인데 제가 그래서 짧은 영어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을 좀 나눴었는데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 비건 대표가 북한 측 파트너들하고 협상하는 게 힘들까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사람들하고 협상하는 게 힘들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네. 그 비건 친구분이 둘 다 만만치 않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건이 본인이 이제 대북 정책 특별대도 맡아갖고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쭉 있어오면서 수레를 밝힌 건데 네. 이게 북한 측 파트너들이 협상 권한이 없더라. 이 점이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근데 비건이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비건하고 최선희 그 다음에 이제 김혁철하고 어찌되었든 실무회담을 해서 네. 초안이 나왔어요. 하노이 회담 전에 초안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나왔다, 네, 초안은. 나왔어요. 네. 그 초안을 갖다가 그 미국 NSC 그 NSC 수장은 존 볼턴 아닙니까? 안보부 장관. 그걸 딱 검토를 해보니까 하면서 뭐라고 볼턴이 얘기를 했냐면 이거 북한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네? 북한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펜스 부통령 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그 초안을 갖다가 휴지통에 버리는 거로. 이미 하노이 회담 때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대신 보건이 주도해서 만든 게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건넨 노란 봉투였던 거예요. 노란 봉투였던 거예요. 그 네. 노란 봉투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이거다. 그래서 그 비핵화 안에는 뭐예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다 포기하고 핵무기는 특히 미국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 또 하나의 문서에는 그렇게 하면 북한 경제에 밝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그 이제 회담 이튿날 오전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건넸고 김정은이 보니까 딱 봤을 때 첫 반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난 아니야? 이게 장난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회담 때 논의했던 초안을 갖다가 발전시키는 그런 협상이 됐던 것이 아니라 아예 뭐 그 노딜을 애초부터 선택하기 위해서 그 문서가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북한 측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협상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비건으로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 냉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협상 권한이 없는 쪽은 비건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덜하지 않았다는 걸 하노이 노딜 과정 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미난 것도 공무부 쪽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은 게 그 문서를 비건하고 공유도 안 했어요 사전에. 공유도 안 한 상태에서 예. 하노이 회담 이틀날 트럼프가 볼턴한테 그 문서 좀 줘봐. 그래서 바로 준 거예요. 예. 우리 정부하고도 사전 공유가 안 됐었습니다. 그걸 제가 국무부에서 아니 확인했어요. 우리 정부고사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그러니까요. 협상 대표를 아니 협상 대표가 그것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무슨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제대로 후속회담이 되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이거 그러면 그때 이제 볼턴이 나타났을 때 참 분위기가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정말로 그런 문서를 건네면서 완전히 판을 깨버렸네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전에 비건하고 협상했던 것은 다 요식행위 내지는 거칠에 불과했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볼턴이 길목을 딱 잡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보이는 족족 다 그냥 무산시켜 버리는 이런 어떤 그 그림자 권력이 따로 존재했다는 거. 우린 짐작은 했지만은 그래도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난다니까 뭔가 되겠지. 이게 대다수의 그렇죠. 기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근데 미국에 갔을 때 왠지 모를 불길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첫째, 미국 내에서 네. 북한하고 협상에 뭘 보겠다는 사람이 그 뭐 저 트럼프하고 백악관에 과장 한 명, 그다음에 뭐 비건 뭐 이렇게 빼고 나면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저기 저 안보보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저기 영어로 그 방화범이란 말을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던데 그 백악관의 그 NSC 과장이 네. 여기 저 우리 협상하면 백악관 불사질르려고 저기 그 언론이건 정부 내건 아주 득실득실하다. 우리 잘못하기만 바라 완전히 휘발유 뿌려가지고 그냥 불사질러 버리려 그래. 내 방화범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은 한 국가가 외교를 하는데 네. 뭔가 태스크 포스가 있고 전 부처가 협력을 하고 이런 집단지성을 그러게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모양인 줄 알고 갔더니 네. 그게 뭐 아니라 상식적인데? 차관 보호에 불과한 비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 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요 라인. 그리고 나머지가 다 방화범인 거예요. 방화범들이 있어가지고 비건이 평양 갔다 와서 나한테 가져와. 그다음에 이거 나한테 보고해. 이거야 하고 앉아서 써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 보니까 뭔 이게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없어. 갔더니 웃고. 그다음에 의제도 합의 못했고 네. 이래가지고 이 탑다운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뭔가 이래 봤더니 아니 이게 뭐 저게 아주 끔찍한 거예요. 이게 아주 비실비실하기 하고 이래가지고 그 비건하고 1시간 얘기를 할 때 저기 그 국무부에 그때 부장관이 있었어요. 네. 그 양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건이 갔다 왔다 그래 자기도 궁금해 옆에서 꼽사리 껴서 듣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부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모른대. 그런데 듣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진짜. 국가 공숭아학당이었다. 국가 전략으로서 대북 접근을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 하노이 한다 그래 박수도 다 치고 그럼요. 야 우리 팔자가고 처지난가 보다 이랬지만 막상 가 보니까 네. 이게 무슨 뭐 아하. 저 몇몇 사람들의 그 저 일종의 네. 그 쿠데타 같이 윤석열 총장 같아. 그 문재인 정부는 따로 있는데 저 왜 검찰 지킨다고 저 몇몇 사람들 저라는 것처럼 꼭 그런 것 같아. 야, 그건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사실이 정부라면 정말 그런 걸- 유기적으로 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뭔가 하나된 합의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었고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 코언 변호사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트럼프 트럼프 고리로 또 나왔어요. 신경 다 쓰고 뭐. 트럼프 본인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밥 우더대 경로에도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고 또 존 볼턴의 회고록에 담겨 있는 게 트럼프가 하필이면. 정신이 반 글로 날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류의 반격이 얼마나 치밀하게 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존 볼턴하고 마이크 폼페이오뿐만 아니라 네. 아니 이미 그 2월 27, 28일 날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 민주당이 마이크 코엔 그 이제 트럼프의 전직 변호사였던 변호사의 이 사람의 청문회를 청문회를. 같은 날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안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 진짜. 어찌됐든 국가적인 대사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의미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예. 그 전에 한번 싱가포르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 후속 정상회담으로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날로 딱 박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신이 반 이상이 이제 김정은하고 회담하면서 그 코엔이 나와서 뭔 얘기 뭔 떠드나, 얘기, 뭔 예. 얘기 떠드나, 막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 뭐 예전에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뭐 전직 포르노 배우가 무슨 말을 했다, 뭐 계약이 무효다, 뭐 이런 얘기 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죠? 예. 김정은이 꺼내든 안은 이건 그대로 가져갔다 욕 먹을 것 같고, 볼턴이 준비하는 안은 노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 얘기 그거잖아요. 여자가 차기 전에 내가 먼저 차겠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노딜을 해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때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근데 중요한 생각하면, 거는 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게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한반도에 우리 민초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 고문인가. 문제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요. 문재인 정부도 하노이 회담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가는 그 순간에도 잘하면 뭐 종전선언 나온다 이러고 있었어요. 청와대도. 그 결렬되기 15분 전에 내놓은 성명입니다. 저기 우리 논평입니다. 네. 우리 청와대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에 대해서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희망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들끼리 치고받는데 우리는 다 성공하는 줄 알고 네. 이제 저 잔치집에 초청받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나오고 뭐가 결혼식이건 약혼식이건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음식은커녕 저기 뭐냐 이거 저 괜히 가가지고 추고 이금은 냈는데 사람 뻘쭘하게 사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취소됐다고 그냥 가라는 겨 하객들 다 모셔놓고. 근데 허탈감은 장난이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그 현장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로 이게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서 네. 중구난방 아주 좌충우돌 그 충동적으로 가는 이런 요인들로 다 채워져 있더라 이겁니다. 예. 근데 이게 하노이 노딜은 저희가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진단을 좀 해봤는데, 근데 사실 지난해 있었던 판문점 회동 이것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뭐가 예,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죠. 그림도 잘 봐야 돼요. 아, 그 그래요? 그림도 잘 봐야 되는 게 예.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건이 주제니까 비건 중심으로 네,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거예요. 하노이 회담 다음 날, 아니, 이제 바로 직후에 음. 그 트럼프의 정적인 뉴욕 타임즈가 헤드라인으로 그 판문점 회담 소식을 갖다가 보도를 하면서 네. 뭐라고 썼냐면, 트럼프 행정부 내 일각에서 북핵 동결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예? 북핵 동결. 맞습니다. 예, 예. 이것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탈퇴했던 이란 핵협정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다라고 네. 직격을 날립니다. 예, 예, 직격을 날려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트럼프는 그 기사 내용보다는 뉴욕 타임즈가 일면에 실은 사진을 주목한 거예요. 예,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사진. 그래서 트럼프가 나중에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면서 그 뉴욕 타임즈의 사진을 갖다가 오려갖고 동봉을 했습니다. 아, 뉴욕 타임즈도 이렇게 우리의 만남을 축하했다라고 이렇게 그걸 동봉을 했고, 기사는 그게 아닌데. 그 내용을 주목한 사람이 볼턴이에요. 예, 볼턴이 딱 그걸 내용을 주목하고 바로 트위터를 날립니다. 아니, 우리 정부에서 그 누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동결을 협의한 바가 누구도 없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누구를 갖다 지목하면 비건을 지목해요. 비건 EX가 하노이 때보다 훨씬 더 못하는 북핵 동결안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이걸 언론에 유출시킨 거다라고 비건을 지목하고,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한테 전화를 합니다. 볼턴이 전화해가지고, 아니 당신 그 부하 있잖아, 부장관, 네. 비건, 네. 비건이 이 짓거리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NSC에서 대북 정책 회의할 때 그 사람 빼.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라요. 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그 존 볼턴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건이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했던 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네.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이제 한미 연합훈련 안 할게 라고 약속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은 오케이 그러면 북미 실무회담 할게 라고 화답을 한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데, 그러면 그 실무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준비는 고사하고 NSC 대북정책회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흐름이 있었던 거고, 예. 또 하나의 흐름은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안 하는 조건으로 북미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예? 예. 하기로 그렇죠. 했던 건데, 네. 그래서 김정은은 북한은 북미 실무회담의 일정을 8월로 잡고 있었어요. 8월로 잡고 자기들이 이제 뭐 하노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전도 있었지만 쭉 북미 회담 관련해서 자신들의 안을 준비하던 차에 존 볼턴이 청와대에 가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갖고 그 다 며칠 뒤에 뭐 발표가 나옵니다. 8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열받아갖고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니 당신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뭐 군사훈련을 한다는데 뭐 그러면서 뭐 북한식 표현으로 남조선의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하면서 막 온갖 험담을 만들어놔요.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에. 예. 열받아서 진짜. 열받아서 이렇게 한 예. 거예요. 그래갖고 8월달에 실무회담을 하기로 알고 있었고, 그거는 8월달에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적어도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실무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날벼락 같은 소식이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화를 냅니다. 네. 화를 내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네. 문재인 정부도 정말 비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판문점 회동에서 뭐 새 정상이 조우를 한 거잖아요. 네. 만난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중요한 합의가 연합훈련 중단이었고 북미 실무회담이었으니까 한미 간에는 연합훈련을 중단을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가면서 북미 실무회담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엉뚱하게
백악관 안보부장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이 만나갖고 안 하기로 했던 연합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한 번 더 운전 자원이 완전히 이제 운전 기사화되는 아주 결정적인 국면이 됐던 것이죠. 그 점이 이 판문점 회동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풀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비건 부장관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뭐 좌절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국내 분위기도 그랬고 상황적으로도 좋지가 않았는데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문을 해서 뭐 닭 한 마리 얘기도 두 마리 먹었다는 얘기도 했지만 강연을 통해서 또 우리 인사들을 만나고 가면서 좀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좀 다음에 회담을 하거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운전자론을 가지고 나갈 때 좀 우리가 되새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걸 좀 정리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네. 문재인 정부 사실 요즘은 정말 그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 진정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게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지난 어떤 3년간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첫 번째 제가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이벤트에 신경 썼다는 겁니다. 예. 이벤트. 그러니까 사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도 계속 미국 쪽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졸라가지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서 3자 정상회담으로 가자. 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한미 간에 좀 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왜 트럼프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문 대통령이 왜 끼어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쪽에서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이고 판문점 때도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이 참석해갖고 이걸 북미 양자회담을 3자 정상회담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정책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정책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벤트가 아니라 컨텐츠를 놓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쏟아부었어야 될 에너지를 너무 이벤트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미국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갖다가 좀 정치적인 성과로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 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또 좀 통일부 장관이 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또 희망사항도 피력하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평론이나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컨텐츠를 채우는데 실질적인 컨텐츠. 내용을 네. 만들어서 대미 협상, 대북 협상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 대표 얘기는 이제 어떤 준비된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씀 같아요. 네. 그 이벤트하고 퍼포먼스 하다 보니까 뭐 그거 계속 겉돌기만 하는 이런 모습은 탈피해야 될 거 아니냐. 네. 100%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 처음에 정상외교로 물꼬를 튼 한반도 정세, 네. 결국은 이제 거기서 정상들이 3명이 만나 합의한 것도 돌았으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아까 그 대표적인 예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대통령들의 결정사항, 이 탑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상끼리 한미연합훈련 그 중단하자고 해놓고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노태우 때 보십시오. 노태우 때 그 대통령이 다 중단하기로 하고 북한하고 다 저 고위급 회담 다 하고 그러는데 국방부가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일종의 어떤 군사를 성역시하고 네. 어떤 정치와 독립적인 존재로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주장하고 똑같아요. 검찰 독립성이래 주장이래. 그러면 선출직도 아닌데 어떻게 독립되냐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검찰당 같이 되잖아. 예? 그러게요. 근데 이 군인들이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근본주의 사고, 그러니까 어떤 군사 근본주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연적으로 그 유지되는 질서고 법칙이다. 군대는 훈련해야 된다. 이러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야.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어떤 민주 헌정 체제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그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을 못 믿는 거죠. 검찰 통제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막 지멋대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군인들이 그 시절에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산을 300조를 줬다 졌다 뭐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일종의 어떤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느냐? 난 이런 물음을 준다고 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비건 부장관의 그 여러 가지 뭐 역할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게 글쎄요, 이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잘 이게 융화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대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더 힘들지 않겠는가? 아니 이런 최근에 생각도 좋은 들어서. 뉴스가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뭐 핵동결부터 시작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협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켜봐야 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네, 네. 제가 아까 뉴욕타임스 소개했잖아요. 예. 적어도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진짜 나쁜 매체예요. 예. 뉴욕 타임즈가. 예. 왜냐하면 뉴욕타임즈가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과도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예, 뭐 이른바 빅딜 한꺼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과도한 요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1단계로 북핵 동결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사설을 썼던 거예요. 예? 그랬던 뉴욕타임즈가 네.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내 일각에서 북핵 동결부터 추진하는 안이 나오자 연락에 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뉴욕타임즈하고 볼턴이 손을 잡은 겁니다. 트럼프가 자신들이 비워서 그런 거죠. 의도하지 않았던 뉴욕타임즈하고 볼턴하고 손을 잡고 네. 뭔가 그 판문점 회동 이후에 이게 이제 반전의 길을 갖다 꺾는데 아하. 뉴욕타임즈가 지대한 역할을 했죠. 그 전에도 그랬었죠. 뭐 저기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뭐 그 빅터 차가 작성한 보고서를 갖다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작성하면서 뭐 제목부터 거대한 사기극, 미국은 또 북한에 속고 있다 그러면서 네.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뭐 비밀 미사일 시설 뭐 열세 군데인가 이걸 공개했잖아요. 근데 김종대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그거 대부분 다 알려진 기지였어요. 알려던 기지를 갖다가 마치 북한이 또 기만글 벌이는 것처럼 뉴욕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이해하지만, 네. 그죠? 예. 트럼프에 대한 반감, 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각에서 뉴욕타임즈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좌절시키는데 일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의 여론 시장에서 북한 문제는 마치 우리나라 가짜 유튜버들 경연장 같다. 아무 정보나 흘러간 거 지나간 거 찌라시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그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 언론 영화로 훅가시 한다 그러는데, 네. 예, 그 해가지고 제가 그 국제 무대 일에 나가 보면 나토 의원 회의 같은 데 가면 미국 의원들이 와요. 상하원, 하원 네. 의원들 외교위원회 오는데 황당한 주장을 해요. 국제 무대에서 저기 시리아에 화학무기 살포된 거 저 북한이 가서 한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해. 그래가지고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들었대. 들었대는 거예요. 저 뒤에 어떤 저 찌라시 정보를 주는 세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국제 무대에서 북한 뉴스요? 우리나라 그 가짜 뉴스 보수 뭐 유튜버 뺨쳐요. 아이고 그런 게 아무렇게나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일정 정도 진실과 일관성을 갖고 책임 있게 봐야 될 상대로 과연 이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황색 언론 네. 거기에다가 그 찌라시 장사꾼들이 잔뜩 모여들어 가지고 마음껏 해집어 버리는, 왜냐 반론권이었거든. 그렇죠. 북한이. 네. 그냥 뭐 쓰면은 끝이고 그걸로 여론을 만들면 그냥 없어지는, 다시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자, 지금 비건 부장관이 좀 왔다 갔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북미 관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짚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봤고,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자, 이번 국회에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북전단을 살포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뭐 반대를 해왔고요.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반대를 했죠. 태영호 의원이 나와서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면서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자, 이게 찬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찬성 쪽에서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이나 아니면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다 했고, 반면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 북한 주민들 정보를 차단하는 반인권적 조치다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소원 제기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요 주제는 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해도 네, 네. 무슨 얘기인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국가의 준전시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심리전이라고 보면 되는 심리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대에 서독과 동독이 그 분단돼 있는 동안에 그 양국 관계에 따라 가지고 단계를 달리하는 무지하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전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단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대령급 장교가 부대장으로 있는 그 심리 전단 부대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사례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동독 주민들의 우리가 마음을 얻을 것이냐 해가지고 굉장히 연구된 전단을 뿌리는데 네. 우선 첫째 동독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다. 굴욕감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뭘 줘야 되느냐? 일단 생활 정보입니다. 이런 생활정보.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동독 주민의 신뢰를 얻는 이 전단을 뿌리다가 네. 동서역도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되면서 이걸 또 중단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냉전 시대 그 적대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전단이라는 거는 매우 정교하게 관리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심리전인데 심리전도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거 명확히 알아야 돼요. 심리전. 예, 예. 전쟁이죠. 그래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전단의 경우에는 어떠냐? 네네. 중구난방으로 뿌려대는데 아. 거기에서 주로 그 북한 체제 공격이라든가 탈북 권유, 그다음에 그 저기 체제도 또 지도부 조롱, 모욕, 이런 것들을 이제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왜 우리한테 부담이냐 하면은 결국은 북한이 그걸로 인한 반감이라든가 주민들이 남측 수준이 이거야? 뭐 이러면서 일부에서는 뭐 최근에 좀 연구된 전단도 만들었다 그러지만은 네.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우리 감정을 배설하듯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저기 우리가 북한 주민들 마음을 얻는데 실패해서 심리전에 큰 손실이 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심리전에. 예. 그러니까 대부체적으로 보수 정권 때 전단 플러스 확성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확성기. 보수 정권 때 확성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체제 공격 탈북 권유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하던 그 편성을 바꿔서 이제는 아이돌 생활 그다음에 그 저기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금 상대방을 이렇게 저기 존중해 주는 내용으로 편성을 싹 바꿨더니 예. 전방 탈북자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오라 그래도 안 넘어오던 탈북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방 탈북자가. 그 이전에 2년간의 탈북자가 문재인 정부 첫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다 넘어왔어요. 네. 막 3명씩 넘어왔는데 90년대생들이 이제 그 있는 그 북한 병영에다가 쏴댄 건데 네. 넘어오지 마시고 즐기면서 방송 들으면서 잘 사시라 하면 넘어오고 어. 넘어오라고 취저대고 방송했을 땐 안 넘어오고 이게 남북관계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진짜 심리전이 그 문재인 정부가 한 확성기인데 네. 이게 판문점 회담으로 방송이 중단돼요. 그나마. 그랬죠. 그러니까 또 안 넘어와요. 아. 그러니까 신세대 그 병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할 땐 이렇게 국가의 정치적 수준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 조율이 되고 이걸 갖고 국가의 하나의 어떤 자산 옵션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마구마구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저기 뭐냐 이런 적대적 관계에서 이 전단 살포가 통제가 안 됐을 시에는 네. 결국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하. 남측의 의도를 얼마든지 북한이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단 날라오잖아. 니들 이런 나라였잖아. 이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민간의 자율, 표현의 자유 영역이냐 아니면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네. 축에 이게 있는 거냐. 이런 정도의 분별력은 가져야지. 이 분별력이 없이 이게 뭐 저기 뭐 그냥 5만 군데 이것이 다 그 통제가 안 되면은 네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이게 저기 저 영향을 다 잠식해 버린다 이거예요. 네. 이 표현의 자유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심리전으로 쓰였던 건데 이게 뭐 누구한테 도움이 정말 될까? 그러니까 인권을 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도움을 준다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인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권, 정치적 권리, 생존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저기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 어떤 그걸 주종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명분으로 인권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권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북한의 인권을 원하고 한다면은 빨리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생존할 권리를 챙겨가지고 그 바탕 위에 인권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저기 뭐냐 이 고난의 시기에 네. 다 저기 뭐냐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유도 없이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해 단절돼 살아가는 분들한테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침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 경로 없이 뭐 그래서 어떤 그 적대와 어떤 그 공격의 언어로 그걸 갖다가 인권을 선동한다. 아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김종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동서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심리전 전단 살포가 양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서독은 서로 전쟁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강제로 남북한 나눠진 거죠. 전쟁도 했고 네. 지금이 뭐 그런 전쟁 상태가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휴전 상황, 네. 정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전이 안 됐죠. 군사적인 적대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그런 전단 살포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뭐 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뭐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의 가치이고 또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 그 방식도 가능한 인권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인권적인 방식. 인권적인 그렇지만 방식.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이거 참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내용이 전단에 있더라고요.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그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2년하고도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게 이제 관련 법이 좀 개정이 된 상황인데, 네. 그래서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됐어야 그 되는데. 남북 관계에 관한 그 법률을 좀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입법화 혹은 뭐 이제 뭐 장관의 시행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 직후부터 후속 조치를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뭐 일부 좀 시도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가 네. 올 6월달에 그죠? 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력한 비난 담화와 또 경고 담화를 내놓고 또 계속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그 직후부터 이게 이제 또 공론화가 됐다는 점에서 좀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치적인 오해,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법으로 만들기 이전에 남북 합의 이행 차원에서 관리가 됐어야 될 문제라는 거. 이 점이고 이제 뒤늦게 그 법으로 됐다 그러니까 또 정치 쟁점화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어쨌든지 간에 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그거를 보수 야당이 비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무정부 상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자경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러는 식의 그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헌법 공화국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국가가 독점하는 영역입니다. 국가가 독점하는 영역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심리전도 전쟁이고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민간에서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 저기 뭐냐 그 시장 바닥에서 그 삥 뜯어가고 사람들 저 시장 주민들 권익 옹호한다 그러면서 무슨 단체 만들어 정보하고 막 민원 내고 투쟁하는 집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그 장사하는 상인도 아니면서 우리가 이 시장의 자경단이다 이렇게 외치며 공권력을 무력화한다고 생각. 이게 야쿠자 조폭이 아니고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 간에 물리적인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정부 독점 영역이에요. 국가 독점 영역입니다. 그리고 민간을 터주는 영역은 그거는 뭐냐면은 국가 간의 어떤 그
합의가 필요하고 국가 정책이 필요한 거니까 필요하면은 북한에 직접 올려보내지 말고 보수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북한의 인권 왜 이런 노력 안 하냐, 왜 저기 뭐냐 뭐 지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직접 북한에다가 이걸 뿌려버리면은 이미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자기들이 물리력 행사를 하자는 건데 아니 저 위험한 휴전선에서 저기 저 남북한 군사력 60~70%가 지금 저 바글바글 몰려 있는 세계 최고의 군사 밀집도에 위험한 무기가 다 깔려 있는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민간이 들어가 가지고 그 저기 북한의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물리적인 갈등 이거를 저기 표현의 자유고 뭐고 간에 일단은 국가는 안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러다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전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국제 협약이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네. 국가 안보와 공공의 질서 와 관련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국제 규범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 규범화 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있기 때문에 음. 뭐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표현의 자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뭐 백지수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하.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걸 그러나 보세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전단 살포를 해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또 실제 위험 상황도 우리는 목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경적이 있는 분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전단을 살포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 못 그렇지 지죠.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김정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하. 근데 정부가 사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방법은 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예방이 최선이고 네. 그 예방적 차원에서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이제 만들므로써 네. 그러한 어떤 국가 안보와 공공의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또 국회의 역할을 좀 뒤늦게나마 제대로 한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2010년에 대북 전단 풍선이 날아가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장려할 때입니다. 2010년 예.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인가? 이명박 예.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됐어요. 근데 북한에서 몇 번 경고를 하다가 풍선으로 날아가는 대북 전단이 발견되니까 북한이 고사총으로 허벌나게 쏴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총탄 몇 개가 우리 연천 면사무소 앞에서 발견된 게 네. 낙하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155mm 자주포인가 견인포인가 하여간 북한 진지를 정해가지고 그 상공에다가 수십 발을 또 쏴버려. 그게 김관진 실장 때니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때문에 정부 이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은 포를 쏴서 북한이 또 포로 응사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대구 비행장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까지 대기시켰어. 아하. 그러면 북한이 포를 쏘면은 이제 충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는 F-15를 출동시키겠다 이거예요. 보라고 처음에는 전단이야. 네. 그것이 총으로 응답받아. 그 다음에 포요. 그 다음 순서는 전투기요. 야. 그러면 이렇게 쭉 그때는 한판 뜰라 그랬다고. 거기서 멈춰버렸길래 망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는 그렇게만 해주면은 전투기로 부셔버리겠다. 이런 상황까지도 간 적이 있어 실제로. 일촉즉발 상황에서 멈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인권 얘기하면서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최소한 국지전까지 그럴 갈 수도 수 있는 거지 그게. 야, 근데 이건 왜 그럽니까? 미국 의회나 국제인권단체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 이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던데.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등등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들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방조한다는 비판 이게 또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좀 부각시키면서 아니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냐? 북한의 인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또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미국 단체나 미국 인사들이 대부분의 경우 네. 북한의 인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대북 제재에 또 열렬한 열렬하게 찬성하는 분들이고 북한을 또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보 접근의 우리가 자율성, 네. 또 북한 주민들의 김종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존권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권의 토대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의 전제 살아야죠. 조건이고. 네. 근데 북한 스스로도 뭐 정책적인 실패도 있지만 어찌됐든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북 경제 제재가 강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북한이 또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게 셀프 아이솔레이티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폐쇄를 자초한 북한 이런 고립을 하고 표현을 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네. 아니 예를 들면 개성공단 누가 문 닫았습니까? 금강산강 누가 문 닫았습니까? 북미수교 누가 하지 말자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북한이 또 24개 경제특구까지 만들어 가지고 좀 뭐 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개방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는데 그걸 다 누가 다 맡고 있습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의 그 말씀이 우리가 뭐 다 100%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부 귀담아들을 또 토론해볼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겠지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 접근 방법 그건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하에 이런 사안들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단을 뿌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좀 동요시켜갖고 북한 정권을 상대로 좀 들고 일어나게 하는 이런 어떤 맥락 그런 인식들을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니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갑자기 보편적 가치와 섞어버리면은 정말 우리도 이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미 그 조지 부시가 이라크 침공한 걸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라크 전쟁하고 나서 지금 2003년에 쳐들어가서 17년 지났는데 나아진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 몇 년 전에는 한탄을 하면서 네. 내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지만 지금 IS 창궐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어떤 폭정도 무정부 상태보단 낫더라. 지금 중동이 그 후세인 무정부 무너지고 진짜 그다음에 막 IS. 무질서 혼란 네. 무정부 상태로 가서 결국 결과가 이슬람 국가 IS 출현이 된 거고 그게 시리아 난민을 만들고 이게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고 괜히 건드려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정권이 폭정을 하고 있으면서 정보를 통제한 게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데 저는 사실 동의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는 바꿔야 돼, 해결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방식이 무정부적 접근 방식. 예컨대 전복을 한다든가 네. 그러면은 뭔가 이 엄청난 어떤 그 북한 사회에 있어가지고 혼란 조성하는 일명 분란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4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비시켜 버리자. 이게 이제 그 전단 살포하시는 분들의 생각인데 네.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결국은 들쑤셔 놓는 거거든요. 어떤 창조적인 대안을 준비해서 북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들쑤셔 놓는 방식으로 되면은 저는 이라크 같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폭정이 무너진 대가가 뭡니까? 폭정보다도 더 야만적인 네. 결과. 그러면서 누구도 앞을 알 수 없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이런 식이 가는 거예요. 인권이 아예 뭐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하진 않았지만. 오만 네. 한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의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미국을 닮은 체제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아하. 저 폭정과 야망과 문명이 없는 세계에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우리를 닮은 세계를 만들자고 한 20-30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외국을 간섭하고 침략했어요. 네. 그렇게 됐느냐는 거야.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중국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해놓고 실패했다고 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되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문명의 오만의 어떤 그거는 또 다른 한면은 그 반대편은 굴욕입니다. 굴욕감을 강요해서 내 우월감을 충족시키겠다는 자기 만족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일종의 공격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된 결과 굴욕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 그걸 강요하고 그걸 해가지고 무슨 인권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분들이 답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제가 2004년도에 미국 의회에 가서 네. 표현의 자유를 한번 누렸다가 그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얼굴 붉히면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전단하셨어요? 그때, 아니 전당까지는 아니고 말로. 말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 다시 그 부시 행정부 때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잖아요. 북한 인권법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분하고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설전을 그분이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먹을 게 없어갖고 식량을 훔친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그러면서 북한을 맹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미국에서는 먹을 게 없어갖고 식량을 훔친 사람한테 식량을 주느냐? 제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흑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 훔친 사람은 흑인을 갖다 경찰들이 잡아다가 연락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걸 많이 봤는데 내가 그걸 잘못 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이런 그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김정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이 개선해야 될 거 많이 있죠. 바꿔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뭐 누가 공유를 안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북한이 좀 더 나은 사가 될 수 있도록 과연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왔나, 그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좀 자성 없이 네. 북한 인권을 계속 얘기하는 건 결코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네. 이제는 그 북한이 명예롭게 그 비핵화나 또는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고민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주민을 통제해가지고 겨우 연명이라도 해온 자기들의 정체성이 네. 일단 생명으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모든 국시와 가치를 한마디로 집약하자면 자주예요. 자주. 예.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칫해서 조금이라도 풀어지거나 우리가 이완되면은 체제가 망하고 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트라우마에 젖어 있는 나라를 보고서 네. 약을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 그래놓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그 북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마련해주고 필요하면 안내자 역할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강요가 되면은 점점 더 움츠러들어가지고 점점 더 경직될 것이고 워낙 정치가 강한 나라에서 결국은 이게 또 주민들에게 고통으로 연결이 되는 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지혜를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더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굳이 그 면전에다가 싫다는데 거기다가 그 전단 뿌리고 뭐 뿌리고 그러면은 이게 저 북한 주민 저 정권은 코로나 실어 보내는 걸로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 방역에 대한 그러니까 필요감이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문제는 이 전단에 대한 게 네. 전염병 이전의 전단하고 전염병 이후의 전단이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단 싸움이 총싸움으로 총싸움이 이게 포싸움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단 말이야 이게. 더 무섭겠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볼 때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네. 북한도 뭐 이제 6월달에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다가 김정은이 엄청 세운 거잖아요. 북한도 막 몇 천만 장의 삐라를 뿌려대겠다 막 그러면서 막 뭐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또 군대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작전 준비 딱 갔다가 김정은이 일단 멈춰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 북한에서 막 삐라나 이상 같은 막 날라왔는데 뭐 이상한 막 그 뭐 감염병이 발생한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그게 네. 우리처럼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런 얘기 나왔죠.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런 바이러스를 갖다가 전단에 통해서 이게 유포했다. 이런 또 가짜 뉴스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난무하게 되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정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 관련해서 뭐 전단과 같이 이런 자극적이고 이런 자해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굉장히 실효적인 접근법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지금 북한에서 휴대폰 300만 대라 그러는데 남측의 노래 중에 주현미가 1등이고 아직도 북한에서 황제는 주현미 조용필이에요. 우리는 한물 갔다 그러지만 거기는 지금도 그거라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체제 공격이고 뭐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거 안 해도 다 흘러 들어가요.
아 지금 저 평양의 부유층 다 평면 TV에다가 저 태블릿 PC가 뭔지 다 알아. 전단이 이런 원시적인 거 보면 북한이 봐도 촌스러워. 그러니까 흘러 들어갈 건 들어가고 가끔 왜 USB 같은 거 단속이 있다고. 남측에 그 저 날라리 풍 그거 어떤 놈이 유통시키는 거야. 그러면 USB로 다 숨겨. 네. 그래가지고 조금 단속이 지나가면 완화되면 그때 다시. 다시 꽂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다 압니다. 그러는데 아, 이 세상에 그때도 금강산 같은 데 가면 막 축포 터지고 스키장, 썰매장, 골프장 다 만드는데 아 그 뒤에서 그 군인들끼리 그 주고받는 전단 확성기가 뭔 소용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흘러 들어갈 거는 다 흘러 들어가니까 네. 굳이 그 종이 쪼가리 그 원시적인 거 이거에 목숨을 거는 그 심보라는 거는 또 한참 뒤떨어진 사고 방식입니다. 네. 이미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지어 북한 지도층도 어떨 때는 전단 이상 것도 다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묵인되는 세계에 요 방식은 뭐냐면 모욕감을 구체화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분쟁을 유발한다는 것이지 솔직히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또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엔조이 하는 거 이런 층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다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될 수 있는 걸 뭐하러 이 평지풍파를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계속해서 지금 뭐 법이 통과됐는데도 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 계속 있는데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가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남북 관계 평화에 또 북한 인권 문제 뭐가 도움이 되는 문제인지 그런 이거는 거 아닙니다만 또 생각을 그분들이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걸 갖다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아 그런 뭐 면에서 자영업 비슷하게 그분들도 하는 먹고 분들이 살아야 있었고 되니까. 이게 이제 참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다른 방식으로 좀 그 생계기를 찾으셔라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른바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봤고요. 정말 이제는 이런 구시대적인 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또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더 남북 관계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평화로 시즌 2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알찬 내용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